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영화 제목 중에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우리 증시가 딱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FOMC 발표 있는데 예민하게들 기다리고 있으시죠? 이거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얘기부터 좀 할게요. 8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이. 그 코스피가 2,500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코스닥이 800선을 내줬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네네. 뭐 아주 단기간에 지금 미국의 CPI 발표된 이후부터로 따지고 보면 벌써 한 10% 정도나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있는, 그래서 긴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안도감을 주기 전까지는 이런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장세가 어쩔 수 없이 연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추가적인 또 우려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외인들이 지치는 줄 모르고 팔아요. 그리고 이걸 또 개인들이 받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돈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국면에 맞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완화의 시대였잖아요. 완화의 시대일 때 걸맞는 투자 방법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로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긴축적 통화 정책마저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면이 달라진 만큼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고요. 그 돈의 이동은 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주식 가격의 하방 압력이 계속 이기질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걸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파는 걸 받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외인들은 그게 아니다 생각하니까 막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또 외국인을 너무 또 하나의 그 거대한 주체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과거에 근무를 할 때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왜 매도를 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환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 환매 대응을 위한 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요. 그 내에서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인들이 선진 시장으로 오히려 돈을 집중하고 잘 모르는 이제 신흥 쪽에서 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다고, 실제로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선진 주식형 펀드에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신진이나 한국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개인, 외국인, 그다음 기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금융사에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실제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네.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개인들도 미국 시장 투자할 수 있듯이 네. 그런 것인데, 지금 한번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시면 지금 그 무엇보다도 관심 기울이는 그 지표가 물가, 금리, 그리고 주가예요. 네. 근데 이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물가라는 것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 맞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달라요. 미국과 유럽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도국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세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맞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유럽도 크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 물가는 그 물가 전반에 걸쳐서 네. 재화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일괄적인 그런 가격 상승이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근데 유럽의 물가 상승세는 굉장히 재밌게도 지표적으로는 미국하고 흡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에너지 가격이 주도해요. 네.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러시아 전쟁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신흥국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약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단적으로 약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세 5%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지만 미국의 8.6%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은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 압력이니까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유럽은 통화 정책 수단도 중요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행정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속도가 미국만큼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흥국은 물가 잡겠다고 소위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하잖아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 빅스텝 해버리면 이 경기가 애써 나름 회복되는 듯 하는데 다시 꺼지니까. 그래서 신흥개도국들은 회복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이 물가 잡겠다고 같이 빅스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다르니까 미국의 긴축 행보가 가장 강한 것이고, 그럼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도 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외국인이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행보보다는 미국의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게 기존 전저점과 비교하는 기술적 분석만 자꾸 하시는데, 내가 샀던 매수 시점 대비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금리 인상 행보가 23년 중반까지 있을 텐데 지금 고점입니까? 중반입니까? 초입입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초입이잖아요. 거죠.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만 남았다라고 본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일련의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을 좀 짚어보시고 어떻게 보면 시점 같은 것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침을 하면 우리는 태풍이 부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 뭐 이런 판단들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고, 이제 코스피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1위인데 그 지금 4일 연속 그냥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다가 9만, 8만, 7만, 6만, 이제 5만 전자 가나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증시가 좋지 않을 때 대표주들은 당연히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라 이런 부분들은 뭐 펀더멘탈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워낙에나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여러 가지 지수들에 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또 매도세가 압력이 강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나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정점에 달하고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가 삼성전자가 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지금은 계속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은 뭐 견고하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다녀간 그 다음 날 제가 다녀갔거든요. 네. 그때 여러 가지 실적 같은 것들도 직접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제가 강의도 하고, 뭐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근데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문제, 어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날씨 좋은 날은 파리를 가나 우리 집 앞에 가서 커피를 마시나 어디든 좋은 거예요. 그죠? 화창한 봄날. 그런데 이렇게 비 오는 날, 대홍수가 일어나는 날, 소나기가 나는 날은 파리를 가도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르막길을 계단을 오르는데 우산 쓰고 굳이 나온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시기적 흐름, 지금 시대를 구분하는 그 구분 기준, 그거를 좀 우리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를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아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드렸는데 10만 전자 간다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많이 추락을 했는데, 자 그럼 전고점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지금 사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경제 펀더멘탈을 보십시오. 왜 10만 전자 올랐는지. 그러면 실적 때문일까? 실적도 기여를 했죠. 지금도 실적이 안 나빠요. 실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이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식 가치, 부동산 가치,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르는 그런 국면일 때 날씨 좋은 날 뭐 파리에 있든 서울에 있든 다 좋은 거라는 거죠. 다 좋았던 시점에 다 좋았던 것이고요. 그때 이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거시경제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일까라는 것을 물론 따져볼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시경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거.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목표하고 포트폴리오를 또 잡아야 될까라는 것을 좀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종목보다 뭘 사야 될까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시 가려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비가 그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고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물가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은 오늘도 비상대책회의 했지 않습니까? 예. 물가 상승세는 상당히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는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23년 중반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23년 중반까지는 긴축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건 저의 주장뿐만 아니라 FOMC도 그렇게 발표하고 네. 있으니까 23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스탠스를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주가는 원래 금리보다 선행하는 심리 지표니까, 그럼 금리의 고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리의 저점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급등했던 것처럼 2020년에, 그러면 금리가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3년 6월이라고 중반이라고 고점 형성 구간을 우리가 찝어 본다면, 네. 물론 물가에 따라 달려 있지만, 근데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전에 주가는 선반영되니까 네. 그러면 대략 22년 말, 23년 초, 요 정도면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형성 구간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라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그쯤에 반등의 기미를 금리만 생각한다면 그렇죠. 보여줄 수 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반등했다가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23년은 조금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 긴축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23년은 그것에 따른 또 다른 후폭풍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20년의 충격, 그리고 21년의 호황, 나름의 호황이었어요. 네. 주가도 그렇고. 근데 21년 중반을 기점으로 침체, 계속 침체. 그러다가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23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면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먼저 반등하고 또 조금 있다,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금리와 경기, 그러니까 금리 경기 같이 보시면서 그 사이클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물가 때문에 고민이고 물가 잡으려고 지금 금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이런 생각이 나요. 네. 우리 물가가 네,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고요. 네, FOMC가 그 뒤에서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앞을 이렇게, 왜 차가 도망가면 네. 뒤로 쫓아가면 못 잡잖아요. 네, 앞을 가서 팍 막아야 네. 이 차가 탁 쓰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0.5냐, 0.75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의미 있습니까? 사실 이제 워낙에나 FOMC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도가 높기는 하지만 네.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사실 이제 연준에서도 이미 파월 의장도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좀 너무 느리게 대응한 것 같다. 그런 후회를 실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 5월 회의에서도 실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모두가 그거에 기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뒤에 CPI가 높게 나오니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뭐 원래 얘기했던 50이었든 아니면 모두가 이제는 배팅하고 있는 75이든 혹은 오늘 이제 그 원스텝 1%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빌레크만은 뭐 100bp씩 계속 올려야 된다 몇 차례. 네. 그리고 군들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bp 올려라. 네.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네. 신뢰를
다시금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매파성을 보여서 인플레 파이터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갖고서 신뢰도를 회복을 하겠다. 그런 좀 장기간의 신뢰 회복 구간이 나와야지 이번만으로는 뭔가 어떤 결정을 하든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긴 잡히는 겁니까? 지금도 0.5 뭐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그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8.6 이렇게 물가 지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잡히긴 잡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은 물가는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의 물가가 높은 거는 뭐 기름값 많이 오른 것 때문 아니냐. 네. 기름값을 물가 올린다고 금리 올린다고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네 말씀들 하시는데요. 70년대 말로 돌아가 보시면은 네.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요. 이미 70년대에 굉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고 네. 당시에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카르텔을 형성해서 1차, 2차 오일 쇼크도 왔었는데 네. 모두가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폴 볼커라는 인플레 파이터가 아, 연준 예, 예. 의장으로 취임을 하셨었고 네. 그분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한 번에 400bp를 올리고 계속해서 올려나가서 금리를 20% 이상까지 미국이요 올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오펙이라는 카르텔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이제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 인플레 심리는 꺾였고요. 마지막으로 남았었던 기름값까지도 오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그게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또 이게 방향을 잡으니 무서운 게 80년대 중반에는 10불까지 5분의 1토 막 이렇게 기름값이 내려가 버려서 네. 너무 낮은 유가가 다시 문제가 될 정도로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물가를 연준이 작정하고 이제 잡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이거는 잡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0.5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 간다고 0.25 올린다고 겁먹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1%를 올린다든가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예전처럼 네. 정말 화끈하게 2%씩 막 올린다. 네. 그러면 전 세계가 막 뭐 벌벌벌벌 떠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넘는가, 네. 아니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가. 네.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이 같이 조정을 받거나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지난주에 미국 물가 상승률 CPI가 8.6%를 기록했는데 네. 근데 그 물가 상승률 지표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어요. 네. 시장 기대치는 뭐 8 초반 뭐 이렇게 봤거든요. 예. 만약에 7 정도를 찍었다. 7.9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빅스텝 필요 없어라고 생각되니까 예상치보다 물가가 밑돌았기 때문에 네. 주가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빅스텝 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모아졌어요. 네. 물론 이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의 경기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0.75, 누구는 1.0 뭐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FOMC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예요. 근데 시장의 기대가 어쩌면 0.5에서 0.75%포인트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경우에는. 네. 그렇다면 만약에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을 한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한 거예요. 예. 주가에 큰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과 단기적인 추이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0.75%포인트를 인상했다. 자이언트를 단행했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은 거예요. 네. 0.5에서 0.75 사이라고 시장의 기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금리 인상폭을 높였네라고 하니까 정말 긴축 속도가 가속화되네. 그러면서 시장을 떠나는 거죠. 주식시장을 이탈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돈의 이동을 더 부추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시장 기대치와 실적치, 발표치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투자 스탠스를 단기적으로라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빅스텝으로 0.5 정도의 스텝을 밟는다면 네. 그 시장 참여자들은 저거 가지고 물가를 잡겠어? 이런 우려 때문에 네. 또 다른 쪽으로 튕겨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연준이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할 때
선반영이 되었다. 예. 아니면은 뭐 요 정도면은 또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의 여지를 가지는데요. 예.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거라든 저거라든 해석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비관론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0.5를 올리게 되면 저거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0.75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는 진짜로 긴축을 강하게 하겠구나. 네. 만약에 1%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예전에 볼거 시대처럼 강하게 잡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리스크를 연준이 발견했나? 갑자기 지난번에는 0.75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속도를 많이 올렸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연준이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너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좀 질이 멸렬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극단적인 방법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신뢰를 한 번에 회복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또 극단적인 방법은 아주 또 피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네네. 방법은 지금 그렇게 막 200bp 올리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가 네. 보기에는 0.75%포인트마저도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제적 지침을 그렇게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빅스텝이라는 지침을 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빅스텝 행보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FOMC의 결과입니다. FOMC 회의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앞으로의 행보를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금리 가지고만 얘기하지만 양적 긴축의 속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것까지 FOMC 회의록에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에 생각보다 더 강한가 약한가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께 좀 이해폭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리면 정말 물가가 잡힐까? 그거요. 물가는 잡히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 가지 경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소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소비를 위축시키거든요. 두 가지 경로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하고자 해요. 그러면 저축이라는 의미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한다는 뜻이죠. 소비가 줄어요. 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 대출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회피해요. 그러니까 부채의 의미는 지금 쓰기 위해서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미래의 소비를 아끼고 현재 소비를 늘리는 게 부채의 개념인데, 결국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옵니다. 그럼 소비 위축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 미국 GDP의 70%가 소비인데, 소비가 위축되면 지금 일련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공급발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급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소비가 같이 부족해지면 물가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해버리면요, 정말 말 그대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됩니다. 다만 그렇게 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두 마리 토끼인 거죠. 물가 잡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1%포인트를 만약에 인상해버린다 그러면 경기가 망가집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위축돼요. 그건 또 다른 방향의 주가의 하방 압력이에요. 실적마저도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이, 그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단순히 물가만 보고 금리 인상할 수도 없고 단순히 경기만 보고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루 판단한다면 그래서 빅스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극약 처방을 썼을 때는 그러면 네네. 물가를 잡겠다고 경기는 포기했었던 건가요?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물가가 너무 높은 것이 한번 이제 이 양강이 한번 해제가 되고 나면은, 봉인 해제가 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내내 미국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거에 점점 계속 끌려가가지고서 경기 좋았다 나빴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이 끌려다니느니 우리 손으로 인플레를 한 번은 심리를 잡고서, 그리고 그 시기에 리세션은 오겠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는 짧게 우리가 그 시기를 극복하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는 고착화되는 인플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면은 그럼 실제로 뭐 소비도 좀 소비 파괴가 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또 좀 낮아지고 하면은 경제가 과연 구조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냐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나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반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가 주식시장에 보시면 10년간 미국이 500에서 1000포인트 박스권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 자산이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물가하고 상대 비교를 했었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 그 리스크는 소위 말해서 10년간 판에 떠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마도 하기 싫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조금은 아프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뭔가 선택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선택은 해오진 않았습니다. 예.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0.5에서 0.75 금리를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한은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시기는 한 달 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는 과정에서 네. 외국인 자금의 유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그게 만약에 외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다면 네. 그렇다면 예정에 없는 긴급 소집 회의를 할 겁니다. 금통위도 물론 7월에 있고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7월을 포함해서 4번 남아 있어요. 네. FOMC는 내일까지 포함해서 5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먼저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네. 예정에 없던 금통위를 했거든요. FOMC도 마찬가지예요. 긴급 소집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 관점에서는 저는 고려해야 될 게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그토록 이렇게 유례 없이 물가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이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지금 너무 중요한 아까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요한 이 경기 판단은 뭐냐면 물가 상승 압력도 다르지만 경기 회복 여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은요 나라마다. 지지부진합니다. 그냥 신흥국 권역은. 네. 근데 선진국들은 견조하게 회복됐었어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략 2%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2% 중반이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2022년 지금 경기는 잡은 거예요. 경기는 잡았고 물가만 잡으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텝 하는 것인데 우리 경제는 자칫 빅스텝 물가 잡겠다고 빅스텝 해버렸다가는 2%대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스태그가 오는 거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같이 빅스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신흥국들은 더 심각합니다. 나라마다 너무 다르고요. 일본도 좀 재밌는데요. 일본 물가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7년 만에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7년 만에 물가 상승률인데도 1%대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잃어버린 40년을 겪으면서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 계속 걱정이었던 건데 감사하게도 일본 입장에서는 1%대로 자기의 원하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옮겨가 주니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마다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다르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돈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그런 경로를 좀 보시면 좀 여러분이 눈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계 경제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금리 관련 퀴즈인데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어떤 걸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시중금리, 2번 기준금리, 3번 대출금리.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현재 실시간 댓글창을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댓글 쓰신다고 이게 참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만약에 정말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까지 갔다. 그럼 우리 한은도 0.5 가는 겁니까? 한 번 정도는 빅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물가가 높다 보니까는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간다라고 네. 하면 한국은 사실 그 전부터 올려와서 좀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조금 25가 아니라 그 이상을 밟아주면서 좀 그 정도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은은 이런 걸 예상했을까요? 전에부터 조금씩 0.25씩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대비를 잘한 거죠. 사실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지금 미리부터 해가지고서 네, 네. 조금 그 시장 참여자들, 경제 참여자들한테 조금씩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거야.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뭐 금리가 저희가 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고 이런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좀 먼저 대응을 결과론적으로는 잘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때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좀 잡으려고 살살 올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은 잘 된 케이스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속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해석을 해보자면 제 생각이 또 그렇지도 않다 생각이 아. 듭니다. 제가 무슨 뜻이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의 그 수단은 정책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책 수단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퀴즈 나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준금리만 인상이라고 하고 나머지 두 금리는 인상이라고 안 하죠. 상승한다고 네, 하죠. 기준금리는 결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인상이라고. 나머지 금리는 결정되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보는 거죠. 자, 기준금리를 왜 인상을 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통화정책 수단이 그게 거의 유일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단행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근데 미국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테이퍼링 했지 않습니까? 네. 유동성 공급량을 수축했잖아요. 미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면 두 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을 어차피 걷어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른팔만 조금씩 뺀 거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긴축적 행보를 보여왔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하느니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이제 눈에 보이는 건 금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저의 판단은 뭐 한은도 그 어떤 누구도 러시아 전쟁을 예상하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잡는 노력이 아니라 항상 물가 뒤따라가는 거가 그런 거죠. 러시아 전쟁을 예상 못했고 이렇게 높은 물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한은이 작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5%로 봤습니다. 2%보다도 밑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 달 한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5%예요. 네. 이렇게 이 국면이 달라진 거예요. 역시 러시아 전쟁 예상 못했고 이런 초유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계 각국이 다 그랬던 거고요. 그러나 통화 정책을 이제 경기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니까 작년부터 이미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고 서서히 긴축의 시대로 가고 있었던 것인데 긴축 속도가 이 시계가 더 빨리 감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이 될 경우에는 그 외국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근데 그랬던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뚜렷하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물가, 금리, 그러니까 물가는 유가 포함,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환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1,290원, 1,291원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뭐 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않나 그렇게 그럼 봅니다. 이건 계속 네. 올라갈까요?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1,300원을 뚫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아마 2달 전에 네. 배웠을 때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네. 말 그대로 강한 달러의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강한 달러의 시대가 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련의 긴축 행보가 반영된 그 값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약세로 전환되느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약세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 뭐 IPEF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이 격돌을 해요. 군사적으로. 네. 그러면 미국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또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미국에 대한 우려는 아니지만 글로벌리 불확실성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또 강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 펀더멘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서 이 달러 가치의 행보를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대한 변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먼저 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의 긴축 행보가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 기조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뭐 슈퍼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까지 간다면 일시적인 달러 강세로 뭐 1,300까지 당연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1,000이라는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1,300이라는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그 순간이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긴축 행보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뭐 이런 변수가 없는 한 강한 달러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1,300? 뭐 잠깐 뚫을 수는 있겠지만 네. 다시 좀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속도 자체가 너무 빨랐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좀 반발 심리로도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어쩔 수 없이 환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유가가 너무 높으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지를 플러스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환율의 정점은 언제이냐, 언제부터 좀 좋아지느냐라고 하시는데요. 뭐 하나는 경기가 뭐 굉장히 좋아진다면은 반도체 수출 이런 게 늘어나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도 지금은 더 큰 피해를 주는 거는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가가 너무 높습니다. 높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구조적으로 꺾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환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요. 강달러를 미국이 원할까요? 미국은 강달러를 좋아하기만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달러가 무조건 좋다, 네. 무조건 나쁘다 이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강달러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경제 주체마다 다른 거죠. 산업마다 다르고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강달러 너무 고마운 거죠. 네. 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곡물 수입국 아닙니까? 네. 7위 대국이에요. 곡물 수입량. 곡물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같은 게 다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강한 달러 시대가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을 더 폭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인플레를 야기했다면 지금부터 걱정되는 것은 이 강한 달러가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켜서 우리나라 물가는 그렇게 걱정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또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냐 수출업자냐에 따라서 좀 길이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도 있어서 강한 달러를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산업이 갈릴 수 있을 것이니까 그걸 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도 무조건 이렇게 달러가 강하기만 하면 그 무역에서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현재 봤었을 때는 너무 강한 달러는 좀 원치 않는 듯 하고요. 네.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걱정을 좀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되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는 강세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데 그 물가를 낮추려고 하면 미국이 소비하고 있는 것들은 다 수입해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근에 보시면 뭐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때 매겨졌던 대중 관세도 뭐 낮추느니 마느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달러가 강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뭐 누리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 자체가 예기치 않은 또 자극을 하는 것이죠. 다른 신흥국들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그네들이 수출할 때에는 또 올라간 가격으로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 아주 놓여 있다. 그래서 뭐가 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환율 가지고서도 그런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쩌면 강한 달러가 유리하다, 약한 달러가 유리하다라고 미국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 시점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숙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학 숙제일 때도 있고 국어 숙제일 때도 있는데 저성장 국면 그리고 굉장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국면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일 때는 약달러가 좋죠.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군다나 22년 하반기에 중간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요. 서민들이 다 뒤를 돌아섭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엔겔 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은요. 같은 물가 상승 압력도 달리 영향을 받는 거죠. 고소득층이야 그냥 물가 올라도 식료품 가격 올라도 식빵 가격 올라도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이 저소득층은 식빵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엔겔 지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과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강한 달러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그 원자재나 혹은 부분품 이런 완제품도 포함해서 그런 수입하는 단가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기대하는 거죠.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달러를 원래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증시로 돌아와서 그 이제 뭐 안 보듯 뭐 뻔하잖아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당분간은. 그러면 기술주는 지금처럼 계속 그냥 이렇게 우하단으로 쭉 가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뭐 그동안 주가를 이끌었던 뭐 테슬라,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는 뭐 지금 거의 반토막인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긴축이 이런 식으로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갈 때에 주식이라는 자산 내에서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 여기에서 피난처를 찾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좀 더 아픈 곳들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높게 봤던 데들이 또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것도 좀 꼭지가 오기는 할 것이고요. 그 사이에 지금은 도매급으로 다 같이 기술주니까 다 같이 빠져야지 그런 말씀들 하실 텐데 이 중에서도 분명히 펀더멘털의 차이가 나는 어떤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어떤 회사는 경쟁력 잃어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이 포탄이 이게 완전히 이제 잔해가 연기가 사라지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원자재하고 금융 이런 쪽입니까? 네, 방금 또 좋은 표현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네. 여러 사업 영역이 있는데 지금 돈이 잘 들어와요. 캐시카우예요. 이런 영역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영역은 그냥 놔두고 미래 가치를 놓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던 이 새싹은 그냥 제외시켜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비용 구조에서는 R&D 지출 같은 거, 교육비 같은 걸 많이 줄입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들은 놔두는 경향이 있죠. 이게 투자 의사 결정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가치 투자한 거잖아요. 테슬라가 실적이 그 매출액 기준으로 높은 게 아니잖아요.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보다도 매출액으로는 낮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이 10개 기업을 합한 것보다도 높잖아요. 네. 이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에 투자를 한 거예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장세가 안 좋은 국면에는 투자자들도 회수하는 게 뭐부터 회수할까요? 이런 기술주의 회수를 먼저 하는 네. 거고요. 상대적으로 또 좋은 국면이 온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22년 하반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에는 또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기술주 같은 가치에 투자하는 영역들은 급등락이 심합니다. 오를 변동폭이 때는 큰 또 거예요. 먼저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탄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정말 저점이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주로 전환할 것인데 근데 지금이 저점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때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흐르는 거라면서요. 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봤을 때 네. 이런 땐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코인 시장도 아닌 것 같고 네. 그 지금 뭘 이렇게 인플레가 심할 때는 돈의 가치보다 뭐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뭘 가지고 있기가 애매하고 부동산도 아닌 것 같고 네. 도대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돈은 은행으로 예금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어야 되나? 돈 그 자체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7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70년대를 저희가 가보게 되면 인플레가 나타날 때 실물 자산이 좋다. 네. 그건 사실 컨셉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도 굉장한 박스권으로 약세장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국의 부동산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불황이 와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70년대는 어땠느냐 하면 딱 CPI만큼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오른 게 없는 실질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요, 70년대 그랬었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심플하게 난 그냥 그런 복잡한 생각 안 하고 은행에 넣어둘래. 그러면은 예금 금리가 물가에 따라 갖고서 금리를 올리니까는 그게 많이 올라가고 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놔둔 것이 사실은 제일 괜찮은 선택이 되었었다. 잃지 않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제 너티브 채널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저는 이제 매년 연말에 이제 경제 전망서를 내기 때문에 작년에 냈던 22년 경제 전망서에다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고, 대신 돈의 이동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원자재이기 때문에 원유나 철, 비철 금속, 예를 들면 구리를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도 오늘 제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긴축의 시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떨어질 때,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았다 그러면 네.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면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일 때와 시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완화의 시대일 때와 긴축의 시대일 때는 다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달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식 전망이죠. 또 부동산 전망이죠. 근데 그 주식을 뭐 주고 삽니까? 돈 주고 사죠. 부동산을 뭐 주고 삽니까? 돈 주고 돈 주고 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부동산 전망 관심 있고 또 주식 전망 관심 있는데 금리 전망에는 관심이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금리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금인 거고요. 재테크라 함은 이 돈을 주식과 돈을 부동산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돈을 들고 있는 게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인데 돈의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주식의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것인데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했던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나는 그 현금은 아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강조한 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신간에 그 식료품 원자재를 주목하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날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식료품 가격이 그것을 견인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주식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물론 경주마 채널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의 가치에도 주목하라. 그러니까 내 돈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시면 만약에 그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축만 해도 3%의 금리를 준다. 그럼 주식 투자했을 때 전 고점 내가 샀던 매수가보다 떨어졌는데 매수가에 다시 도달했어. 그러면 수익률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기회비용이 3%니까 예. 적어도 3%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새벽이 되면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될지, 하회할지, 위로 올라갈지 다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글쎄요, 5월 4일에 FOMC 발표했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때 주가가 위쪽으로 반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내일은 FOMC 발표 끝나고 장이 마감되고, 그리고 저희 경주마가 또 오니까 그때는 또 내일은 또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